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 교수인 경우에 학생을 로얄이라고 부르죠. 정말 생뚱맞게 그런 학생들이 있죠.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논문이 있나? 벌금형만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사생활 하고 계신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이 고발장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핵심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증거인멸에 관한 수법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손명상 기자입니다. 오늘은 검찰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대검찰청의 같은 부서 검사들끼리 주고받은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역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떤 검사는 불과 열흘 전 교체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시 바꿨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에 시켰다는 의혹.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빚어낸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먼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사건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검사 시절 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저도 봤더니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검찰에 들어온 뒤 이 조직은 늘 추문과 사고에 휩싸였다. 그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일신하겠다는 발표를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깎을 뼈도 없는 연체동물이 된 것 같았다. 이런 부끄러움을 고백했던 김 의원이 정작 검찰을 나온 뒤 얼마 안 돼 고발사주 의혹이란 추문에 휩싸입니다. 21대 총선 직전이었던 재작년 4월 초, 당시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누군가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파일 100여 개를 보냅니다. 빈칸 몇 개만 빼고 내용은 다 채워진 고발장. 검찰 바깥에선 구하기 힘든 실명 판결문 등이 전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요. 누구를 고발하라는 건지 봤더니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씨 같은 당시 여권 정치인들,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MBC 뉴스타파 기자들까지 모두 11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보도에 관여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당시 검사장, 이렇게 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던 겁니다. 김 의원은 받은 파일들을 같은 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좋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핵심 요직의 검사가 검찰 출신의 야당 총선 후보와 짜고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고발 사주를 공모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반면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손 검사의 윗선은 없었는지, 고발장 작성은 누가 한 것인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 수사가 벽에 부딪혔을까요? 공수처의 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궁금증이 좀 풀립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첫 보도한 날이 작년 9월 2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웅 의원은 바로 이날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같은 날 손준성 검사 밑에 있던, 즉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자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
불과 열흘 전에 바꾼 새 것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절박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임 검사는 며칠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삭제합니다. 이후 공수처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대검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자 임 검사는 또 바빠집니다. 같은 팀 선배인 성모 검사와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도 추가로 지웁니다. 뭐가 불안했는지 삭제 정보가 복구되는 걸 막는 안티 포렌식 앱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임 검사와 성 검사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김웅 의원에게 건너간 실명 판결문과 똑같은 판결문을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색하고 조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공범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도 받았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 2달이 지나서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 초기화 등 기록 삭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드는 디가우저까지 쓰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임 검사와 성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서버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손준성 검사도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을 쓰면서 원격으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 이미 알려져 있죠. 따라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검사님들의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이 혀를 내두를 만하죠.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증거인멸에 관한 수법들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임모 검사가 썼다는 안티 포렌식 앱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숨겨서 못 찾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데이터를 완전히 변조,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꿔서 마치 무관한 것처럼 하는 방법. 먼저 자료 숨기기 방식의 안티 포렌식 앱을 열고 숨기고 싶은 파일을 몇 개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폴더에는 안 보이고 안티 포렌식 앱에서만 숨겨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리 없으니 수사기관도 손쓸 도리가 없겠죠. 범죄자들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민간 전문 업체도 가봤습니다. 선택한 폴더만 감쪽같이 지우는 앱인데 무료 버전은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어렵지 않게 복구 가능했습니다. 반면 13,000원에 불과한 유료 버전만 써도 자료를 되살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공장 초기화라고 흔히 말하는 초기화 방법을 써서 전부 다 밀어내면은 중간중간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중간중간 못 쓰기 때문에 안티포렌식 앱을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정해서 이제 암호화시키고 삭제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완전히 감추지 못하더라도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재판 날짜나 그리고 증거 제출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끌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안티 포렌식 앱의 주인공 임모 검사, 예전에도 멀쩡히 쓰던 휴대폰을 그냥 버렸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의 몸통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파문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문제 술자리는 2019년 7월이었는데요. 김 전 회장이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전 현직 특수통 검사 4명을 접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 검사도 참석했던 겁니다. 이듬해인 재작년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접대받은 검사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휴대폰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전화기를 분실했다. 전화기가 떨어지면서 깨졌고
집안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박람회에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진술들이 나왔고요. 임 검사는 기기가 낡아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든 이렇게 증거를 마구 없애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남의 증거를 인멸할 때만 죄를 묻습니다. 검사님들이 이걸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들 증거는 잘 관리하지만 검찰이 일반 피의자들을 수사할 때는 증거인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재작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감사원은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결론과 별개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요. 삭제됐다던 530건 자료가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관도 그건 미처 몰랐다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또 핵심 문건 일부는 감사원의 디지털 증거 분석 대상이었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걸로도 밝혀졌습니다. 뛰어난 수사력을 자랑한다는 검찰이 이걸 몰랐는지 아직도 논란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부각시키면서 범죄자 낙인부터 찍는 수사 관행. 이거야말로 검사님들의 내로남불 아닌가요? 비사실 공표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망신주기 내지는 혐의에 대한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 예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그런가 하면 검찰은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는 데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도 아니고 몇 년 전입니다. 바로 유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은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성 씨를 기소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였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가 북한을 몰래 드나든 증거로 중국 허룽시 공항국에서 발행했다는 유 씨의 북한, 중국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내밀었고 검찰은 이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담당 검사 이름은 이시원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된 그분입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더 앞세워서 거짓하고 조작한 검사를 새로운 정부의 공직기관을 가로잡는 검사를 임명했다는 자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사과할 뜻은 없는지 물었는데요. 이 비서관은 검사로서 행한 업무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여기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간첩 혐의 재판이 불리하게 굴러가자 검찰은 유 씨를 다른 혐의로 또 기소합니다. 2010년 기소를 유예했던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넘긴 거죠.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2심과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확정한 첫 사례인 만큼 검찰로선 큰 굴욕이었습니다. 증거 조작 파문으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유 씨에게 보복 기소를 한 거란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 석연찮은 기소를 담당했던 당시 부장검사 누굴까요? 바로 이두봉 인천지검장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분,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에 적잖은 5점을 남긴 검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화려하게 귀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고발 사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역시 이미 면죄부를 받은 분위기입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던 김웅 의원.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처분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뿐인데도 말이죠. MBC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시겠어?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응? 결국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인정이 된 거지 않나요? 그게 그쪽 생각이고. 안 그래요? 그게 만약 인정이 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고발장 받아서 당에 접수하는 거 그거 앞으로 다 기소해야겠죠?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그간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묻기 위해 근무지인 대구 고검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낮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만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손준성 검사님 퇴근하신 거예요? 근무 서시기 전에 퇴근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 근무 시작? 5시부터? 저는 5시. 전화도 걸고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보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은닉, 멸실해선 안 됩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삭제 등은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대검에 물어봤더니 예규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는 거라면서도 예규의 내용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구청 공무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 하면 이제 대검의 수많은 이제 자기들의 내부 규정과 준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있어서 검찰은 특별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서 왜 검찰은 예외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은 선민적인 엘리트고 그리고 법은 자기들이 다루는 것이지 국민들 시민 사이 것은 아니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체제에서는 제일 먼저 그 검찰 조직을 혁파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이 지점이죠.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다. 보도블록을 손상 없이 오래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벽돌 코팅 기술. 지난 2013년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자는 충북 지역 한 대학 화학과에 다니던 이모 씨. 특허권자라고 되어 있네요. 발명을 하셨으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일치하니까요. 이 씨는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에서 논문도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공기 중 열전도에 관한 연구 등 3편이나 됩니다. 학부생치고는 뛰어난 성과입니다. 이 씨는 이런 실적을 앞세워 의대 입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부 졸업을 앞둔 2015년 10월, 충북의 한 국공립의과대 편입 전형과 인천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정시 모집에 각각 원서를 냈습니다. 실험실에서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환경오염 물질을 자가 세척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 의학 분야의 활용을 기대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두 곳 모두 합격한 이 씨는 인천의 의전원을 선택했습니다.
학부 시절의 연구 실적으로 의사의 꿈을 키워가던 어느 대학생의 성공담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3년이나 공을 들였다던 발명 특허. 사실 충북 지역 사립대 교수였던 아버지의 작품이었는데요. 한 기업에서 2천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은 연구 결과를 아들의 성과로 둔갑시킨 겁니다. 또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학회에 3차례나 발표했던 논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제자가 쓴 논문에 이름만 올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들이 블록 편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씨는 스스로 괄목할 성과라 자랑했던 특허마저 포기했습니다. 소유권 유지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료를 안 낸 겁니다. 사실상 의전원 입학만을 위한 특허였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기가 낸 특허인데. 혹시 이렇게 등록료를 내가면서 유지해야 할 그런 게 없다면. 조용히 묻힐 뻔했던 입시 비리. 그러나 입학 3년 만인 2019년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학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교육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씨 부자는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부정 입학을 인정했습니다. 교수인 아버지는 징역 10개월, 아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수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불합격했을 사람의 피해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되게 조금 이제 무겁게 형을 선고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항소했고 넉 달 뒤인 재작년 8월 2심에선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데 이어 아들은 벌금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허와 논문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고 두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교수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무조건 당연퇴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 판결되면서 당연퇴직된 거예요. 그건 파면된 겁니다.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되시죠? 예. 선생님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지금 어디세요? 전화 주시는 거예요? 저 여기 MBC거든요. 그런데요? 그 2020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취재하다가 보지. 문제는 아들 이 씨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무사히 졸업해 의사가 됐고 병원 취업까지 가능했습니다. 부정 입학이 드러났지만 고작 벌금 1,000만 원을 내고 버젓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벌금형만 받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대 졸업하시고 면허 받으셔서 의사생활 하고 계신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죠. 2019년 바뀐 고등교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입학해 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고 취소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게 2019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시행일은 20년 6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16년 3월에 입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씨가 나온 의전원의 학칙으로는 입학 취소가 가능합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령의 위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역시 모집 요강과 학칙이 근거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 부산대학교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그거에서 입학 취소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졸업한 학교는 확정 판결 뒤 1년 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끈 이유가 있나요? 학교에 이게 심의가 올라 지금 거의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났고요.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소문 절차 남아있는 상태예요. 뒤늦은 징계 위기에 놓인 이 씨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입학 취소 결정이 되게 되면 난처한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학교 측에 제가 그런 거를 지침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아까 학교 결정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따르겠다 이 말씀이신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법원 판결에 다소 억울해하면서도 본격적인 추궁에는 말을 돌렸습니다. 논문에 이렇게 이름 올리거나 특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좀 문제의식 같은 걸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저는 근데 학교 실험실에서 나가서 뭐 실험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판결문에는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판결문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법원 판단이 뭐 결정적인 기여나 뭐 이런 거를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허는요? 근데 더 이상 저는 이거를 조금 문제의식 삼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과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형사처벌 혹은 징계를 받거나 입학이 취소된 비리들. 그나마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모 찬스 등으로 좁은 입시 관문을 쉽게 빠져나온 의사들은 대부분 아무 탈 없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전원 입시나 의대 편입이 의료계 금수저들의 신분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문제가 터져도 그때뿐 왜 이런 비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한 대학의 생명과학부에 다니던 A씨. 지난 2013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전공과 별 상관없는 치아 임플란트 관련 논문이었습니다. 다른 공저자는 모두 치대 교수들.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 역시 서울대 치과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논문 책임 저자는 아버지 학교 동기, 제1저자는 아버지 제자였습니다. 입시에 반영이 되면 그 당시에 논문을 많이 썼어요. 아버지 이름을 넣기도 하고 아버지 거에 못 넣으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넣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처럼 번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그런 계통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거죠. 논문의 덕을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2016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교수 아들의 입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학교도 술렁였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손을 봐야 하는데. 설치 나왔는데 유난히 여기에 교수 자녀 설치 출신 치과 의사 자녀들이 많다. 스펙이 되는 애들이면 말을 안 하겠다만. A씨는 물론 교수인 아버지에게도 일주일간 이메일과 통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료실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교수님이시죠? 저 메일이랑 문자 보냈었는데 혹시 그냥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검찰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을 썼던 의사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고등학생이던 김모군, 2년간 논문 3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겁니다. 연세대 생명공학과에 들어가서는 1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특허도 등록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 출원은 부자가 공동명의인데 발명자는 아들로 적혀 있습니다. 김 군은 학부 졸업 뒤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요. 교수님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홍보팀 통해서 연락 주시길 연구실에는 계신가요? 그건 홍보실을 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스펙 관리는 이렇게 고등학생부터 시작되는 게 대세입니다. 한 연구자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쓴 해외 논문 558건을 분석했더니 980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들의 70%는 논문이 딱 한 편, 상당수가 입시용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0%는 논문을 한 번밖에 안 쓴다. 대부분 입시에도 겸사겸사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고등학생들이 막 심심해서 하진 않을 테니까요. 논문들의 주제는 90%가 이공계 분야, 대부분 의대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던가 외국어 고등학교,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과반이 운영이 거의 안 된 지가 되게 오래됐죠. 근데 왜 그런 논문 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왜 그렇게 의학 논문이 많냐? 되게 좀 의아한 거죠.
일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서 화공생명, 생명과학, 뭐 동물생명 또는 바이오 이런 쪽이 성적이 높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의전원 들어가기 위한 코스인 것이죠.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공정을 성토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어떤 교수 아들이 지방대에서 의대에 편입했다거나 내 자식이 시험 보러 가면 시험관이 다 내 선후배고 동기라는 비아냥부터 불법만 아닐 뿐 공정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글들도 있습니다. 목걸이 걸고 들어갔어. 누군지 알아. 우리 딸이 목걸이 이거 차고 들어갈 거야. 뭐 어느 고등학교 누구래. 이름 딱 보는 순간 얘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는 순간 평가는 목걸이가 평가 대상이 돼버리고 어느 학교 누군지가 평가 대상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는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말 생뚱맞게 그런 학생들이 있죠. 뭔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논문이 있나? 뭐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친해지면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술자리에서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이제 뭐 논문을 썼다. 그러다가 보면 뭐 부모님이 뭐 서울대 의대 출신의 누구다. 최근 5년간 국공립의대 10곳만 조사했는데도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가 8건이었습니다. 이 중 2건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원장과 부원장 시절 편입학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의대 내에서 왕족을 뜻하는 로열로 불립니다. 부모가 해당 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 교수인 경우에 학생을 로얄이라고 부르죠. 한두 명씩은 꼭 있죠. 주변에 친구네 학교를 봐도 다 어느 학교든지 한두 명씩 꼭 있는. 부모님이 의사인 경우도 태반이었고 거의 뭐 한 30-40%는 그랬던 것 같고. 이들이 모두 부모 덕을 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불투명한 입시제도 탓에 공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국립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가 더 심하다. 저희는 의료계 자녀들이 의대에 들어온다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편입에서는 정량 아닌 정성 검사들이 있고 특히나 면접이나 주관적인 검사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 편입과 의전원의 경우 생물과 화학 등 필기시험을 보긴 하지만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면접 점수가 많게는 40%까지 반영됩니다. 객관적으로 딱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이 있다는 거고 주관성이 반영돼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평가의 항목은 뭔지, 항목별로 점수를 주는 기준이 뭔지 이게 일단은 투명해야 돼요. 지난 2015년 의전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학사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용할 거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직접 관장하는 교수님들밖에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도 않고. 이 때문에 2016년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등을 넣어선 안 되고 친인척이 시험에 응시한 교직원은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입시 처리되면 저희 대학 본부에서도 교수 또 교직원의 자녀나 친지가 지원하는 경우를 모두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자발적인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의문시되죠. 그러다 보니 비리가 발각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학교 교수님이 뭐 식당에서 만나서 아니면 뭐 따로 술자리를 마련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한테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또 못 잡아내는 거죠. 그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거를 뭐 스스로 발설할 리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입시 비리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대학의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습니다. 당장 교육부에 내년 상반기쯤 입시 비리 조사팀이 꾸려집니다. 비리가 한 번만 적발돼도 해당 학교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까지 추진됩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입시 비리팀에 배정된 이른바 암행어사 인력은 6명. 전국 381개 대학과 2,375개 고등학교를 이들이 전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부의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립 때도 포함해서 말인 거죠. 심사하는 의대 교수들이나 참여하는 제도 설계를 하는 의사들도 이거는 이렇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면허 날라가요. 이거 교수 박탈돼요. 이 정도까지 가야지 조금 더 예방하고 좀 차단할 수 있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뿌리내린 금수저들의 특혜성 입시 비리. 이제는 감시의 권한을 정부 바깥으로도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여야 할 때입니다. As the sun comes up shining down on the tin, I did you know it's living and I'm dying again. I guess I lost